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네, 여러분 뭐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철을 모르면 철이 없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가을 겨울 옷을 입으신 것 같고 저는 한여름 옷을 입은 것 같고 한여름? 여름 옷을 입은 것 같고 네, 선생님은 나도 여름 옷인데 네. 여름 정장을 입고 캐주얼하고 그러지. 정장을 입고 그래서 서로 다른 듯 하면서 또 조화를 이루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나를 살리는 말들에서 일부에 있는 글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21쪽에 있는 글인데 내가 기생이냐? 내가 기생이냐? 네. 이 내용은 제가 역시 그 절에 있을 때 스님 모시고 읍내 노래방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스님이 노래를 너무 못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뭐 40점, 50점 박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너무 신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너무 딱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해서 80점, 90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이 또 아유 이리 줘봐 노래를 그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 이러시더니 진짜 못하시는 스님이 더 점수 낮게 3, 40점으로 노래를 불러서 저는 기분이 좀 잡쳤어요. 잡쳐서 점수도 저렇게 엉망이고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참 아나무인이시다. 그래서 나와서 그 다음날 차 마시면서 그랬죠. 스님 노래방에 음악이 나오면은 거기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점수도 되고 그러는데 스님은 뭐 음악하고는 상관없이 노래만 부르시고 왜 그러셨어요? 이랬더니 내가 기생이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그 되는 거지 그 음악에다가 맞춰서 기생이야? 그러시는데 아유 뒷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뒤로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참 계속 의문도 생기고 또 그 말이 울림이 크더라고요, 스님. 그 스님이 해주신 말씀은 네가 주체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스님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서 말은 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듣는 걸 좋게 듣는 습관을 좀 기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악담을 하더라도 그 악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우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악담이 악담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습관을 이제 좀 들이면 좋겠는데 스님들 치고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스님들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을 공통점인 이 얘기가 고집이 너무 세고 남의 말 안 듣는데요. 스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 하나만 잘 맞출 수 있으면 속인들 500명 맞출 수 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뭐 비단결같이 하지만은 대부분 그 스님들이 그 하시는 말씀들 보면 고집이 세. 사실은 절 짓기 위해서 이제 불사도 하고 또 부처님도 모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세에 있는 사업가들하고 이게 이제 서로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면 하나같이 스님들은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스님들은 고집이 세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그런 수도를 통해서 옳은 경지에 오른 분은 그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고집 세게 들리는 거. 그 경지, 그 수준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자기가 고집 세다고 받아들인다. 그 경지에 오르지도 못한 분이 계속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한다면 그거는 속세 사람이 고집스럽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말하는 스님의 수준이고 하나는 듣는 사람의 수준. 그 두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고집 세다고. 기생이냐 이 말은 내가 얼른 듣기에는 그건 스님이 하실 말씀은 못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이제 이건 거꾸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40점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들어서 듣기 싫다면 그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기왕이면 다른 사람이 좀 듣기 좋도록 해주세요. 네네네. 이런 말일 텐데 그러면 그렇게 듣기 좋게 해주는 거는 기생뿐만 그러겠어요? 스님도 상대방의 그 안목에 맞춰 가지고 네. 알아듣도록 설득을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 도를 이제 깨치고 네. 사르나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듣는 사람의 눈높이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면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이 알아들을 용어로. 네네네. 대학원생한테는 대학원생이 알아듣도록. 그 대학원생이 알아들을 말을 초등학생한테 하면 그거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학원 학생한테 초등학교 학생한테 하듯이 하면 그 유치하기 또 짝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고집대로 40점 받는 것도 중요하고, 네네. 기생처럼 불러주는 것도 청정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야, 확실히 저는 선생님한테 하나를 여쭤보면 꼭 최소한 2가지를 얻습니다. 저는 스님의 그 말씀에서 저를 깨치는 소리, 내가 너무 맞춰서 세상에 살아왔구나 하는 것만 느꼈는데, 선생님께서는 스님이 자기는 즐거울지 몰라도 함께 저는 즐겁지 않으니까 그건 또 자기 중심일 수 있으니까 단지 자기만 즐거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즐겁게 해주는 것도 그게 올바른 스님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여기서 또 좀 파생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세상에 맞추기보다는 내 주관, 주대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 반면 또 너무 내 색깔만 내세우지 않고 세상에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제가 한번 그 서양의 격언을 봤더니 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에 나를 맞추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나에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람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줏대를 세우면서 세상을 끌어가려고 그럴 때 새로운 신기술도 만들고 발전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는데 사실은 뭐 둘 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네. 뭐냐면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고가 인격이 발달하자면 이제 그 발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단계가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한테 발달되는 게 감정이에요. 네. 정서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논리가 발달되는 사고.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이제 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비논리적인 사고 체계라고 그래요. 네. 애들한테는 논리성이 없어요. 그렇죠.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더 성장하면은 그 비논리적인 생각이 차차 논리적으로 정리돼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른은 논리적인 사고로 발달을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도 어른이 돼 가지고도 비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철이 없다. 예.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생각이 있어야 논리적인 생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발달 단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우리가 거네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 사람의 발달 단계에서 보면 비논리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감정의 세계에서 논리적인 이성의 세계로 가는 건데 어른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는 내 색깔대로 좀 살아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세상 가치에 내가 좀 맞춰야 되는 게 있고 아까 노래방이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40점 받는 것도 내 멋이지만 듣는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필요한 덕목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어떤 것은 내 색깔대로 좀 살아가야 된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이건 조금 말이긴 하지만 사람이 인격 수준이 이제 높으면 높아갈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타인에게 해롭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논리적이고 네네. 이런 게 감정적인 것보다는 발달된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논리성만 가지고 이 자연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또 인간 사회는 특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더 수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경지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논리를 뛰어넘는 정서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논리에는 정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네네. 그렇게 논리 정연한 가운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논리적인 생각을 할 때의 정서가 네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비논리적인 때의 정서하고 논리성을 뛰어넘는 정서하고 뭐가 다른가 이거예요. 네. 그거는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이 있는데 한 점에서 원을 한 바퀴 돌고 와도 출발점이에요. 네네. 그러면 출발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네. 한 바퀴 돌고 온 사람하고 선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절에 있을 때 스님이 그 누가 오시면 뭐가 힘들다고 막 울어요, 스님 앞에서. 그럼 스님이 아유 보살님 이제 고생 끝나고 괜찮아지실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막 울면서 스님이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이 다 맑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만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비슷한 사연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차를 대접하다가 아이고 힘드셨네요.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한테 스님한테 한 것처럼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당황을 했죠. 그 스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스님이 하는 이야기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워딩은 같지만 그 깊이나 격은 전혀 달라서 그랬던 걸까요? 그건 깊이가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말은 똑같은데 왜 다르냐 하면 스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를 알고 했고 네네. 우리 이 박사는 그 말을 했을 당시에는 네. 그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단지 그 차이예요. 네. 아, 선생님 그 말씀 그 인격의 격이 높아지면 무엇을 해도 걸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참 맞다 싶으면서도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인격의 격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인격의 격이 높다, 낮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죠. 네. 예를 들면 신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보려면 피를 뽑아서 검사를 건강검진에 보면 바로 딱 결과가 수치로 나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도가 높은지 수양이 높은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네. 수양이 깊다. 저분이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도가 높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표현하지만 행동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고생하시고 앞으로 좋아지시겠어요.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이 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네. 것은 이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그분의 핵심을 내가 잡지 못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양이 높다든지 이런 분은 그런 핵심을 잘 잡는다는 뜻일 거예요. 네. 핵심을. 네. 우리가 내담자나 환자가 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고통이 많으니까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걸 듣기는 듣지만 핵심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네. 초보자는 나도 초보자 때는 그랬어요. 초보자는 그 내담자가 하는 얘기를 전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가지를 쳐서 안 들어도 될 일도 있고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이렇게 주의 깊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경험이 쌓여야 이제 그러는데 경험이 쌓이고 나면 어떤 소리를 해도 그 핵심은 요게 핵심이구나. 그 차이는 이제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선생님의 그 핵심을 딱 짚어주시는 거기 반해가지고 계속 선생님한테 그걸 좀 배울 수 없을까 하고 따라다닌 게 26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정폭력 상담을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들고 선생님, 우리 사모님께서 제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받으러 와가지고 선생님이 구기동에 계실 때 이게 어떤 논문이냐고 물으셔서 때리는 남편들 치료하는 논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때 흔들는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셨고 우리 사모님께서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당신 정신과 의사니까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게 때리는 남편들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쳐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귀를 쫑긋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까 기다렸거든요. 선생님이 흔들리자 이렇게 한 두세 번 하시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고칠 수 있다 해야 돈을 벌지. 근데 제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은 이제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것을 고치기가 대단히 힘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저는 그 말 듣고 뒷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었거든요.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사실 그걸 아마 한 달 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벌지. 그 말은 돈은 벌긴 벌어야 되는데 이게 고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고친다 해야 돈을 받지.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마침내 이게 그만큼 난치병처럼 참으로 바꾸기가 어려운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에둘러서 이렇게 핵심을 딱 짚어서 한도를 놓아주면 그거 달을 가르치면 달을 바라보는 그런 기가 있어야 되니까 달 한 번 바라보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선생님께 뭘 여쭤보면 항상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이 인격의 격이다. 이제 격이 높아지면 핵심을 보고 꼭 군더더기 없이 짧게 이야기해도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초기 때는 군더더기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다 이걸 이제 과시를 해야 된다. 나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읽었던 얘기를 해당도 안 되지만은 이제 비슷한 거는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 저도 뭐 프로이드는 이랬어요, 뭐 아들러는 이랬어요 하고 관련도 없는 상담하러 오는 분한테 이야기를 이 얘기를 해주니까 반응이 뭐냐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반응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복잡해서 나한테 좀 정리하러 왔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거는 핵심을 잡아야지. 저 사람한테 이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군더더기로 붙어 있는 것을 더 준다고 한들 그걸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릇은 작은데 내가 많은 것을 주려고 하면 넘쳐서 담기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 맞게 어떤 말을 해줘야 거기에 담기고 가져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내가 생각하면은 군더더기를 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군더더기를 붙여야 또 설명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그 핵심이 또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나한테 뭐를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든지 이제 준비가 적고 뭘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다고 내가 핵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군더기를 좀 빼고 뭐라고 대답해 줬냐 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 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이분이 우리 집 소 안 키우는데 그럼 그 내가 이제 군덕지를 뺀 게 이 사람을 이제 잘못 본 거지. 이 사람한테는 군덕지를 붙여가지고 설명을 줘야 알아듣고, 또 어떤 사람은 군덕지를 붙이면 오히려 무슨 소리인지 뭐 핵심을 잡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자 마음대로 해석해 준다든지, 치료자 마음대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든지, 이거는 강요에 불과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의 핵심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상담자. 제가 한번 선생님 그런 상담자로 말하면 그 석가나 예수님은 진짜 뛰어난 상담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그 종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인격의 성숙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일 그 엘릭슨이 얘기한 높은 수준은 인디비듀에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학생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말로만 말이지 이래 해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묘사만 하니까 가장 성숙한 인격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로 드는 것이 예수님이나 석가님이나 그런 성각자들이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완벽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아니긴 하지만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도하기에는 충분한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사실은 이제 전파하는 방법, 알려주는 방법이 그 8만 대장경도 결국은 8만 가지로 각각의 근기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똑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신 거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사람들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끊임없이 드셨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이 그 이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석가모니가 가르친 제자들은 비교적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래요. 그건 뭐냐면 그거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제일 높은 때 브라만 계급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지식적인 수준이 높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연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예문도 낮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이제 불교만 읽어보면 되게 어렵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했다는 두 분 다 현명한 분인데. 그러시네요. 우리에게 그런 부처님이나 예수님처럼 그런 좋은 모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힘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격이 성장한다는 메커니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모방이에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다. 요즘 말로 워너비. 나는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릴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남자는 아버지를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동일시. 딸은 엄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에 따라서 이제 생활하시고 뭐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거는 이제 교리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은 종교가 없는 내가 이제 바라보기에는 이 성도들은 가장 인격이 높은 인격체인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네. 한다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지. 네, 늘 예수님이 살아가신 생애라든지 네, 생각이라든지 뭐 행동 이런 걸 내가 담고자 하는 그게 신도예요. 네.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그게 신도가 아니에요.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부처님이 하는 행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그 경지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수양하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인격의 가장 상층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제 모델이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말씀이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모델이 있어요. 네, 네.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네. 사회적인 누구일 수도 있고 또 소설 속에 또 누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닮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모델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선생님 닮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선생님 뭐라 하셔도 선생님이 제 모델이셨는데 저는 또 선생님이 저의 모델이었듯이 우리 선생님의 모델은 누구셨을까 하는 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내 모델은 참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은 참 불행했어. 뭐냐면 그런 모델을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네,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진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고아라, 고아. 아, 모델의 부재. 항상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넓게는 뭐 예수님이라든지 부처님이라든지 네네, 뭐 공자님이라든지 이런 현자들이 있으니까 그 일부분씩을 내가 이제 모델로 삼은 거는 사실인데 네. 딱히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집어서 모델이 있느냐 이러면 그게 없다는 것이 이제 독학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그러나 내 어릴 때 모델은 부모였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 네네.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이제 사회성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성인이 되어 가니까 모델로를 할 만한 분들을 내가 발견하지를 못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눈높이를 더 높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실제로 그런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그건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둘 다 좀 섞여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선생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선생님 그 부모님이 어릴 때는 모델이라 그랬는데 아버님이 어떤 것을 좀 담고 싶으셨고 어머님이 어떤 것을 좀 담고 싶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릴 때는 네. 그 구분이 안 돼요.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갖지 않았어요. 100%. 100%.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자아의식이 좀 생기고 이럴 네. 때 이제 부모를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는 아닌데 하고 이랬지만은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 가장 근저에 있는 힘은 뭐냐면 부모를 모델로 해서 내가 그래도 동일시했던 네. 그게 배후에 앉아가지고 나를 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때 사회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나온 거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롤 모델은 부모예요. 네. 야, 참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부모 역할이 일생을 네.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근저의 힘이니까 네. 그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롤 모델이 어린 시절에 됐던 아버님이 나무를 심으셨던 일.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결혼했을 때 그래. 저희 가족의 나무를 심도록 하셨던 일. 그게 떠오르는데요. 그것도 이제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때는 어머님이 안 따라오고 아버님이 따라오셨어. 야, 교육열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네. 하면은
내가 시험 치는 게 아버지가 다니셨던 모교이기 때문에 그런 감회 때문에 아마 따라오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요? 아니면 중학교? 중학교. 그때는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어요. 6년제니까. 네. 경북중학교. 경북중학교 이제 오셨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하나는 당신이 차고 있던 이 회중시계, 그다음은 이제 손목시계보다 회중시계가 이렇게 꺼내서 보는, 그걸 날 주시면서 시간을 잘 지켜서 시험을 쳐라.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러가지고 이 교정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 양가에 버드나무가 있어요. 그때 이미 이제 부드나무가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크더라고. 근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 나무를 잘 봐둬라. 이게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심은 나무다.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심은 나무도 있고 회중시계도 좋으니까 나는 이 학교에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겠다. 떨어지면 전부 내 탓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례를 서고도 뭘 남길 게 없는가 생각하니까 그런 나무라도 하나 심어가지고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데리고 와서 추억담으로 너를 낳기 전에 내가 결혼을 할 때 이 나무를 기념으로 심었단다. 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창의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고 따져보면 부모님이 롤모델이었었는데 롤모델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흉내를 내본 거예요. 저희 가족 나무도 지금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사실 창의적이라는 것은 다 롤 모델로부터 자연스럽게 응용되고 변형되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 생각을 하나 더 얹으면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거인의 어깨 위에 돌 하나 더 얹는 것처럼. 많이 얹을 것도 없고 오늘 선생님하고 내가 기생이냐 하는 데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또 오늘 더 큰 주제 인격의 격이라는 것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롤모델 모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배우게 되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또 모방하고 싶은 모델이 되고 싶은 소망 하나를 더 품게 되네요. 그 자기도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또 이 박사를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강의를 통하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게 있는데 단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다 뿐인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모델을 갖고 있어요. 참 마지막 결론은 모델. 내가 그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선생님이 그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모델을 갖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양날의 칼처럼 한쪽은 마음이 좀 아프고 하나는 그랬기 때문에 더 모델이 되시고자 열심히 평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너랑 나랑 시간 내가 너 기생이냐 내가 기생이냐 하는 이야기는 인격의 격에 따라서 다르게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끝없는 완성,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길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랑 나랑 지금까지 이성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